내주셨는데요. 버스 안에서 성공 예감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숫자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또 버스 기사님들도 또 그렇게 성공 예감을 좋아하세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오늘 버스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버스 많이 타세요? 아, 마무리요. 네. 마무리요? 마무리요. 네. 어제 마무리 하신다는 줄 알고 큰일 날 뻔했네. 네. 네. 그렇죠. 우리 진짜 뭐 서민의 발이고 버스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네. 버스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버스 생각해보면 좀 말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카가 자동차인데 버스는 도대체 뭘까요? 이 버스의 연원으로 제일 먼저 꼽는 그 사례 지역이 어디일까? 버스가 원래 어느 나라 말에서 시작되었을까라고 해보면 버스 영어에서 애초부터 내려온 말일까요? 생각을 안 해보네 진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이것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말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여러 명이서 마차를 같이 타는 그런 제품이 좀 유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차를 같이 타는? 네, 마차를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귀족이 보통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마부가 있어가지고 네. 자기 마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문화, 대중문화가 이렇게 좀 성장을 하면서 자기 마차가 딱 자기 소유의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차 이런 거를 타는 문화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더 많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은 전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프랑스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낭트 지역에 있던 어느 온천에 네.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 이름도 좀 언급을 합니다. 보드리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보드리. 온천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심지에서 자기 온천이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런 셔틀버스 형태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이제 마차를 운영을 한 거예요. 길게. 네.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타는 곳 그 껍데기 부분에 네. 뭐라고 써놨었냐면 옴니버스라는 말을 써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옴니버스 영화라고 해가지고 영화 하나 안에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도 다 합쳐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옴니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광고 문구라는 느낌으로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옴니버스가 이제 모든 것 약간 이런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게 다 함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 문구 비슷하게 여기에 여러 명이 다 같이 탈 수 있다라는 뜻이자 우리 온천에 오면 다 해결된다라는 이런 오감으로 옴니버스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옴니버스 중에서 모든 거 여러 개가 다 합친다라는 말의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옴니라는 말이고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버스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따지자면 for 이렇게 전치사에 해당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 옴니버스를 보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옴니라는 말은 좀 안 쓰게 되고 버스라는 말만 많이 쓰게 돼가지고 버스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어권에 가보시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버스 중에서도 일반 버스도 그렇고요. 좀 장거리 운행하는 버스를 코치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코치. 네, 코치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버스를 왜 코치라고 할까? 그것도 말이 이상한데 요거는 연원으로 제일 많이 좀 퍼져 있는 게 이것도 이제 그 마차에서부터 내려온 말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이럴 때 장거리 마차를 여러 명이서 같이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마차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마차야 달려라 이러면 서부 영화에서 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스테이지 코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식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튼튼한 큰 마차를 지금도 있는 마을입니다. 헝가리의 코치 마을에서 잘 만들었다라고 해요. 마을 이름이요? 네, 그래서 코치산 마차 이런 말을 줄여서 코치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의미가 확대돼서 영어권에서는 버스를 뜻하는 말로도 쓰게 되었는데 이 코치라는 말은 헝가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버스를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지금처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엔진으로 돌아가는 그런 버스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느냐라고 해보면 제일 좀 전설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하동환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개성 출신일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 건너와가지고 10대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서 일을 이제 쭉 했었는데 그러다가 20대쯤 돼가지고 1950년대 중반에 1954년 이 무렵에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던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때
혼란스러운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모든 게 부족한 시대다 보니까 뭐 버스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잔뼈를 굵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면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군 트럭에서 나오는 부품을 가져다가 그걸로 엔진하고 뭐 변속기 같은 그런 기본의 틀을 만들고요. 예. 그 위에다가 이제 아주 강도가 많이 필요한 부품은 그 철로 열차 레일 있죠. 네. 열차 레일 만들 때 쓰는 그 철을 끊어다가 제일 튼튼한 필요한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 뼈대를 세운 다음에 드럼통에 쓰는 철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분이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드럼통을 잘라서. 네, 드럼통 뭐 직접 자르기도 했고요. 드럼통 만드는 데 가지고 뭐 철판을 끊어오기도 했겠죠. 요즘도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이런 트럭 같은 거를 개조해가지고 약간 조그마한 버스 같은 게 이렇게 달달거리면서 가는 거 이런 게 약간 그 도시의 명물 같은 형태로 좀 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뭐 재미삼아도 요즘엔 좀 타보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그런 형태로 개발된 버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였고 마포구 창전동에 이분 집 앞에서 천막 치고 만든 버스가 시작이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버스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팔리는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분이 구로구에 공장을 차리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2대씩은 버스를 만들 수 있는 체제로 개편을 하거든요. 하루에 2대. 네. 그럼 하루에 2대면 이렇게 시작한 큰 버스를 24살짜리 이 정비소에서 일하던 기술자분이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루에 버스를 2대씩 만드는 공장으로 키웠으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품 들여오는 거나 이런 것도 정식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외국산으로 주요 부품은 들여온 다음에 국내에서 설계한 모양대로 조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차체하고 내부 그 필요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만든 버스를 상당히 잘 개발을 해가지고 1960년대 이 하동환 사장 버스가 잘 팔렸습니다. 와. 그래서 서울 시내 버스의 70% 정도가 60년대에는 하동환 사장 회사에서 나온 버스로 팔린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을 시켰고요. 이분이 1966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 버스가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 버스는 아니겠죠. 장거리 운행이나 이런 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저렴하고 약간 비포장 구간이 많은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사람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적합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정인 개발도상국에 이제 판매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지금은 석유로 되게 부자 나라가 된 걸로도 유명한 브루나이에 1966년경에 버스를 처음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국 자동차가 해외에 수출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66년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역사는 버스로부터 24살에 집 앞에서 드럼통 철판으로 자동차 만든 이 창업자의 회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는 법인화되고 사업을 계속 넓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사업을 확대해 가다가 나중에는 다른 재벌 그룹 손으로 이제 이 회사가 좀 소유권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어진 회사가 우리가 이 사륜구동차 SUV 하면 제일 좀 잘 떠올리는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뭐 나중에 뭐 인도 회사로 넘어간다,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지금도 많은 화제가 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용 2마리 회사. 네, 평택에 이제 큰 공장이 있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뿌리가 제일 깊은 곳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동환 사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존속법인 개통을 계속 이렇게 이어봐도 하동환 사장이 참여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수출 실적 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참 세월이 흐름이 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회사가 이제 좀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떻게 또 딴 그룹 쪽으로 또 지금 또 넘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제 또 성장해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동환 사장 말고 또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 또 한 분을 이분 두 분인데 언급을 해보자면 김재원, 김창원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공주 출신이었다고 조치원에서 이분은 원래 성장하셨던 분인데 50년대에 한국전쟁 6.25 이후에 부산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런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을 보고 저기에 어떤 삶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건너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리 일을 하면서 이쪽 일을 시작하신 분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뭐 군부대라든가 미군에서 흘러들어온 차량 이런 게 이제 수리해야 될 수요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민간이 가져와가지고 고쳐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 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개조, 뭐 수리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가 이분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전포동에서 네. 그런 미군 차량의 그런 중고 부품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 한국에서 만든 그런 차체 같은 거나 다른 부품을 결합을 해가지고 버스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업체도 이제 나중에 꽤 크게 커지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경상남도 쪽에서 처음에 사업을 많이 이제 벌였었고 부산이 최초의 근거지였으니까 이분은 마이크로버스라고 하죠. 요즘 좀 학원에서 애들 태우고 다니는 그런 미니버스? 차량 정도. 예. 예. 그리고 마을버스 중에서 좀 작게 나온 거 한 열 몇 명 정도 탈 수 네. 있는 네. 그 정도 급의 버스를 1960년대에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버스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 부산 이쪽 지역에서는 그 버스의 별명을 좀 줄여가지고 마이클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문화가 그래요? 좀 형성된 적이 있었다라고 버스 합니다. 이름이 마이클 친숙하네요. 네, 그래서 경상남도 이런 지역에 가면 오. 버스를 아직도 마이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 오, 그래요? 네, 특히 좀 버스가 좀 작다고 하면 저 마이클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김재원, 김창원 사장의 자동차 회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회사도 이리저리 손이 바뀌고 어떤 재벌그룹으로 넘어가고 쪼개지고 하다가 결국은 흘러서 이 버스 만드는 부분은 아까 하동환 사장 회사에서 이어진 그 회사 평택에 큰 공장이 있는 그 회사 쪽으로 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버스 처음에 시작에 뿌리가 있는 서울의 마포구 창전동에서 시작한 회사하고 부산의 전포동에서 시작한 그 두 개의 회사가 지금은 버스 생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쳐진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도 버스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맥은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아 그게 나중에 합쳐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여러 번 바뀌어요. 김우중 회장 그쪽 회사에도 이렇게 한쪽 부분이 갔다가 근데 거기가 또 뭐 IMF 때 힘들어져서 또 손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데 지금은 흘러 한쪽으로 좀 합쳐졌습니다. 하기자 우리가 그 승용차 부문 외에 상용차 부문은 또 관심을 많이 안 갖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또 경영이 어려워질 때는 상용차 부문만 떼서 막 매각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런 일이 많이 역사들도 벌어졌죠. 많아요. 야 진짜 신기합니다. 그 박준영님이 진짜 자팍다식한 유튜브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영상 그 일라디오 채널에 다시 또 올라가니까요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정창렬님이 기아차가 버스 사업부 접는다던데 진짜인가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 최근에 그런 기사가 또 나왔죠. 기사는 경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상용차 부문이 이 좀 등락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중국 버스들 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가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용차 아닌 부분에 비해서 수출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아쉽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첫 시작을 이제 버스로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버스가 많이 팔리면 그러니까 신제품 대형 버스가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되면 그러니까 100대 팔리면 좀 많이 팔렸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게 몇 년 전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통계를 보통 잡으면 승합차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버스 통계에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그래도 뭐 2만 대, 뭐 3만 대 가까이 팔리는 기록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대형 버스만 골라보면 많은 100대 팔리면 괜찮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고 버스가 팔리는 거 있잖아요. 네. 중고 버스가 대형 버스가 팔리면 뭐 1,000대, 2,000대, 3,000대 이렇게 팔리거든요. 아, 해외로? 네, 해외로 수출되면 그 정도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에 비해서 신차가 뭐 10분의 1, 2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의 이 대형 버스 신차 수출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용차, 버스 이런 거 생산 전략이 좀 일반적인 이 자동차, 승용차 수출 전략하고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5302님이 저도 부산 버스 기사입니다. 매일 들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진수님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버스 운전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이거 뭐 전국에서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일단 근데 승용차랑 생김새부터 다르고 네네.
설계할 때부터 기술적인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승용차는 보통 이제 엔진이 앞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네. 근데 버스는 앞이 튀어나와 있는 거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없죠. 버스는 그래서 엔진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는 워낙에 크고 사람 많이 싣고 또 좀 높이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시야 방해도 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버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타고 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앞쪽보다는 뒤쪽을 좀 희생시키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래서 뒷자리가 좀 위로 높게 올라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다른 구조고요. 좀 전체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버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무게거든요. 버스가 일단 차가 크다 보니까 무게를 많이 견뎌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위에 사람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뭐 의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니까 무게가 보통 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무게를 또 잘 견디고 또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한 설계를 하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만들 때 이거를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해서 프레임 바디로 만드느냐 모노코크로 만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네네. 프레임 바디 뭐 프레임 바디 온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자동차 바퀴 있고 엔진 있고 그런 기본적인 틀이 가는 그 밑판 공간 차축 있는 공간 그거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위에 차 윗 덮개를 만들어서 씌운다라는 느낌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차체를 그 위에 만들어서 얹는다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차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만드는 방식이 이 방식인데 네. 그 방식으로 안 하고 모노코크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모노코크라고 많이 하죠. 근데 모노코크는 이제 이거 비행기 쪽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비행기도 옛날에는 자동차 만들던 때처럼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비행기 몸체를 얹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게 지탱을 하기 위해서 기둥이나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일도 많이 생겨가지고 비행기 만드는 초기에 그러지 말고 비행기 틀을 아래판 윗면 다 그냥 통짜로 한 번에 찍어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자라는 식으로 비행기 만드는 방식이 좀 바뀌게 되면서 네. 그래서 모노코크도 이것도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인가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 쓰던 말이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독일에서 그 대형 비행선을 만들던 제펠린이 처음에 뭐 실용화시켰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비행기 만들 때 쓰는 방식이 모노코크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해서 뭐 유니바디라는 말을 써야 더 맞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모노코크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노코크라고 하면 그렇게 밑판을 만들고 위에 차체를 얹는 방식이 아니라 박스 형태로 상자 형태로 통을 만든 다음에 통째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윗판 아랫면 그걸 나눠서 만들지 않고 그걸 지탱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 이런 거를 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틀 자체가 좀 더 가벼워지죠. 그리고 통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공간 확보도 좀 하기가 쉬워지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탈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무게가 그러니까 실리는 무게가 가벼워야지 좀 부담이 덜해지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노코크 방식으로 이제 많이 만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라든가 이런 완전히 다른 방식의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모노코크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뭐 다른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을 뭐 또 접목시키기도 하고 그 절충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또 하나 버스는 사람이 이렇게 상용으로 타고 내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도구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다른 부품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차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문을 여닫는 장치가 자동으로 문 열리고 닫고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라는 것도 버스가 꼭 필요한 점이죠.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가용 승용차에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문이 저절로 딱 열린다라고 하면 우와 이거 진짜 영화에서는 보던 그렇죠, 슈퍼카 그렇죠. 같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노선 버스에는 그게 무조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흔히 타는 싸게 타는 버스는 그게 하나 당연히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조기에 상용화돼서 전 세계에 수출도 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요즘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다들 이제 버스 카드로 결제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인식하고 돈 계산을 해주는 그 전산 장치, 컴퓨터, 통신망 이런 게 이제 버스 안에는 또 꼭 장착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고장 나면 버스가 못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튼튼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버스에서 좀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품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
가신 분이 신승영 사장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원래 전자제품 회사에서 오래 일하시던 분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상당히 오래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1980년대에 컴퓨터 쪽을 맡아서 하는 일을 전자제품 회사에서 좀 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꾸준히 하다가 약간 좀 답답함을 좀 느끼셨나 봐요. 그 회사의 어떤 승진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 느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가지고 나만의 회사를 내가 차려보고 싶다라고 독립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1980년대 말에 80년대 말이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좀 귀한 기계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 같은 데에 설치된 좀 특별한 컴퓨터 같은 것들을 유지 보수해주고 수리해주는 말하자면 컴퓨터 수리 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키우면서 버텨보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사업도 좀 하셨어요. 좀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하시다가 요걸로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90년대쯤 되면 이제 용산 이런 데서 조그마한 가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컴퓨터 조립해서 싼 값에 판매하고 이런 경쟁이 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쪽으로 진출하시냐면 ATM 사업 쪽으로 진출하셨어요. 현금 인출기. 네,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라는 게 이제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면서도 이제 통신이라든가 보안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사용돼야 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다지셨는데 생각해 보면 ATM 작동하는 방식하고 버스에서 버스 카드 결제 작동하는 방식하고 생각을 해보면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더 작고 적은 액수가 좀 사용이 된다라는 거하고 무선으로 작동돼야 된다는 거 정도 빼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쪽 사업으로도 넘어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버스 관련된 결제, 교통카드 결제 관련해서 하는 회사가 크게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눈에 띄는 편인데요. 이 부산, 경남 그리고 남부 중심으로 하는 회사하고 이제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이쪽 중심으로 하는 회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신승현 사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이쪽으로 하는 회사에서 좀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요즘에는 뭐 수출도 많이 하시고 이분도 평택 쪽에 공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버스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시죠. 야, 진짜 버스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핵심은 버스는 어찌됐든 간에 요금을 받으려고 사업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는 그 체계도 첨단 기술이 또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탄다라는 거 진짜 왜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 하면은 수십 명 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콩나물 시루처럼. 네. 그것도 하루 종일 멈췄다 출발했다 멈췄다 출발 이거 셀 수 없이 많이 하고 네. 문 열었다 닫았다도 셀 수 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부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동 장치나 이런 것도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크니까. 네. 그리고 모든 부품 자체가 이제 신뢰성 있게 오래 유지되는 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 과열 같은 거 있을 때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견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게 아무리 좀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중이 사용하는 거니까 너무 오래되면 좀 꺼려지지 않느냐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한을 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화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뭐 9년을 운행을 하면은 뭐 어떤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한다. 12년을 운행하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버스에 따라서는 뭐 이제 연한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차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뭐 수십만 킬로 그 이상 타는 버스들 많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도 차가 연한에서 이런 규제로는 뭐 지금 이제는 차를 운행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차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런 차는 이제 해외로 중고 수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각지에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 중고버스가 정말 많이 수출되고 있고 수출해가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10년 운행하고 건너가가지고 10년 운행했는데 아직 끄떡없다 뭐 이런 차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면 뭐 미얀마라든가 뭐 몽골 이런 쪽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는 버스에 한글 같은 게 좀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약간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약간 좀 이국적이면서도 뭔가 한국 냄새가 나니까 약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남미나 동남아 가면은 한글 써 있는 버스들 좀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일부러 그 한글을 다시 도색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남긴다. 네, 일부러 남기는 거.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뭐 그 나라에 필요한 뭐 번호 이런 것만 새로 붙이고 일부러 무슨 뭐 부산 뭐 어디 부산 역행 뭐 서울 무슨 뭐 동성로 뭐, 뭐 을지로 이렇게 써 있는 걸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도봉역행 뭐 이런 걸 그대로 그냥 해놓고
해놓고 이제 그걸 보면서 부산은 한국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일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타는 것으로 그걸 약간 패션처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버스 규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오희성님이 몽골의 한국 버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셨고 네. 그 곽지식 작가님 혹시 그 7925님처럼 이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엔진 버스 룸 위에 앉으면 따뜻해지고 뜨겁죠.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옛날에는 버스 엔진이 앞에 있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기사님 그 우측에. 네네네. 저 어릴 적 초등학교 때도 그 위에 앉아가지고 운전기사 아저씨랑 같이 막 얘기하고 떠들고. 네네네. 그 아저씨가 야 방해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 니네 조용히 해 이러고. 진짜 추억입니다. 임진수님도 그때 그 추억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는 그 엔진 뭐 시스템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된 게 CNG 버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CNG가 Compressed Natural Gas 약자이고요. 천연가스 버스라고 흔히 많이 부르죠. 천연가스라는 게 이제 뭐 성분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쓰는 그 도시가스입니다. LNG를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그 도시가스인데요. 두 가지 이유로 크게 이거를 많이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도시가스를 태우면 가스 태우는 거기 때문에 매연이 훨씬 덜 나온다라는 거를 최대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네. 이 시대쯤 되면 이제 디젤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는 버스가 주류였고 지금도 뭐 CNG 버스 말고 장거리 운행하는 버스는 디젤 엔진이 이제 주류인데 디젤 엔진은 뭐 지금은 매연 저감 장치가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만 90년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디젤은 매연이 좀 심하다라는 게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게 별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공기가 매연이 너무 심한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버스부터 매연이 훨씬 덜한 이 천연가스, 메탄가스를 도시가스 같은 이 가스를 연료로 쓰는 엔진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우리가 가스레인지만 사용을 해봐도 거기서 막 매연 막 나오고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깨끗하게 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로켓은 메탄 로켓으로 개발을 해야지 그름 같은 게 훨씬 더 안 생겨가지고 재사용하기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세계 각국에서 일론 머스크 회사나 우리나라 누리호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확실히 로켓 쏠 때 그 밑에서 그 까만 연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뭐 로켓도 뭐 요즘에 우리나라 누리호 같은 경우는 사실 기름 태우는데도 잘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연기가 안 나오게 하기는 하는데 메탄으로 하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바꾸려고 했었고 2000년 전후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하기 전에 도시 공기질을 좋게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이 아름다운 느낌 이런 걸 줘야 된다라고 해서 더욱더 이거를 가열차게 바꾸려고 했던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바꾼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가에 되게 많이 시달리는 나라잖아요. 지금까지도 석유를 전부 다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석유 값이 올라도 서민들이 사용하는 버스 요금은 좀 안 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천연가스는 좀 더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거래되는 양상이 유가하고 조금 떨어져서 거래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유가는 좀 높아지지만 천연가스는 아직도 안 올랐다 이럴 때도 많이 생기거든요. 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일본, 한국 뭐 이런 정도밖에 좀 없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하면 유가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 버스를 CNG 버스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주류가 천연가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서울 시내의 버스가 이 통계 기준으로 7,385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83%인 6,158대가 CNG 버스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CNG로 다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주류가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CNG 버스가 주류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 버스나 이런 딴 버스로 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CNG를 버스 말고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CNG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천연가스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CNG를 버스 말고 딴 용도로 쓰는 그런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가스가 엄청 펑펑 난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휘발유 차 말고 CNG 차 타고 다니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란 같은 데는 CNG 일반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이 CNG 천연가스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LPG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승용차를. 네, 그래서 인도도 이런 정책을 한 10여 년 전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했거든요. 인도는 뭐 매연 때문에도 이런 정책을 좀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에도 일반 승용차 CNG 차량이 꽤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인도에서 장사 잘하는 한국 뭐 최고로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가 인도에서는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자동차 모델로 이 CNG 모델도 인도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인도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도나 뭐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CNG 버스를 만들어서 엄청 팔아요. 그래서 그 시장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기차 이런 게 많이 퍼지면 CNG 같은 건 좀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더 늘어나게 될지 뭐 일부 국가에서는 계속 성장세를 보일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좀 기술의 흐름이기도 하죠.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사실상 버스 타고 있는데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한번 또 정리해 드려야죠. 곽재식 작가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40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7200님 없어진 백화점 셔틀버스가 베트남에서 한글을 그대로 붙인 채 운행되고 있어요. 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백화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희정님은 몽골에서 신촌역 갈 수 있어요. 몽골에서 이제 신촌역행 버스가 다니나 봅니다. 한글 그대로 붙이고. 강기영님은 어릴 때 대관령을 넘어서 오는 버스가 있었는데 계속 오르막 길이어서 버스가 연두색 액체를 토하기도 했었다. 그 부동액 샜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버스에 대한 추억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 이야기까지 했는데 백한영님이 버스도 이젠 진짜 전기차 시대가 돼야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전기버스 이제 많이 눈에 띄죠? 네, 많이 눈에 띄고요. 전기버스 이야기 진짜 할 이야기 많은데 일단 좀 뿌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전기버스 얘기할 때 정말 빼놓으면 안 될 분이 조용준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진짜 전설적인 분이신데요. 이분 어떻게 사장님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분 전라남도 담양 분이신데 이분 60년대 오히려 경상남도로 건너와서 거기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경상남도 쪽에 약간 향토 기업 이런 거를 창립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나오시고 나서 가난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셨는데 취업을 할 때가 별로 이것도 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까 싶은데 이분이 처음에 취직한 데가 병원이었어요. 병원? 네, 자동차와 별 상관없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일을 잘하시고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이런 병원 쪽에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을 잘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에 여러 가지 약 같은 걸 외우고 어떤 약이 무슨 뭐 성분인지 이런 거 막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을 한참 잘하고 병원에서 자리도 잡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원장하고 좀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 원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낚싯대를 살 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럼 낚싯대가 짝대기 하나인데 그럼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냐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 낚싯대는 튼튼하면서도 가벼워가지고 이 돈을 쓸만하다라는 거를 돈을 쾌척하는 걸 보고 이분이 막 눈이 확 커진 거죠. 저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니 나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 다니시면서 낚싯대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에 낚싯대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좋은 낚싯대를 만들면 그때 당시에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그 비싼 낚싯대가 뭐였냐면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토바이 헬멧을 하이바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하이바라는 게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 같은 파이버, 실 같은 재질을 서로 섞어서 복합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섬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 파이버가 변형돼 가지고 하이바라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 전에 드린 적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에 섬유, 유리 섬유나 탄소 섬유 같은 섬유 소재를 섞으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모양을 만들기도 좋고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면서도 튼튼한 재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낚싯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낚싯대 사업을 자리 잡으신 다음에 아예 그 복합 소재, 그 하이바 재료 만드는 그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자리 잡습니다. 그 사업으로 크게 좀 성공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 사업 쭉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특히 전기 버스 같은 큰 배터리를 싣는 차를 만들면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버스는 약간 무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무게 버티기 어려워서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까지 있어서 더 무게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크게 내구성이 많이 중요하지 않은 이 윗뚜껑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가벼운 이 플라스틱에서부터 출발한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철로 된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우니까 알루미늄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소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껍데기 소재를 만드는 것 쪽으로 이 회사가 이 복합 소재 파이버 하던 회사가 더 넓히게 돼요.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실제로 전기 버스도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형 전기버스 상용 운전을 하게 된 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서울에서 남산 올라가는 버스를 한 10대 정도 네. 전기차를 처음 투입한 게 2009년, 2010년 요때였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으로 운영한 세계 최초 대형 전기버스였고요. 그때 당시에 당국에서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세계 최초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게 대형 전기버스냐 어느 정도로 운행을 해야지 상용 운행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준은 뭐 천차만별이니까 뭐 중국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최초, 미국에서는 우리가 최초라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009년 당시에 G20 정상회의 때 요급의 차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미래로 나가고 있고 친환경 차량 잘한다라는 걸 보여줄 때 요 모델을 사용했었고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버스 모양 자체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별명으로 땅콩 버스 이런 말 사용했어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굴곡이 팔자 모양 비슷하게 S자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예, 굴곡진 이런 모양의 곡선을 잘 살린 이런 모양으로 버스 만들었거든요. 유선형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 회사의 뿌리가 이런 복합 소재 플라스틱 파이버 하는 그 회사라는 거를 잘 좀 뽐낸 거죠. 우리는 이 복합 소재로 플라스틱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멋진 모양도 마음껏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잘 했던 것이고. 그래서 땅콩버스가 나왔구나.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되게 우리가 앞서간다라고 해서 이게 막 세계 최초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거 막 타보러 가고 막 그랬어요. 남산에 일부러 타러 가서 보고 이거 뭐야 저 전기 버스니까 진짜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소리도 다르고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막 타고 보고 막 사람들 다 전기 버스 하는 거 뭐 그런 거 체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한 신문 기사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왜요? 2017년도에 중국에 이제 션전이라는 곳 있죠. 심천이라고 네. 하는 곳, 홍콩 옆에 있는 광동성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이 우리는 전기버스를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2010년에 전기버스 그때 5대, 10대 투입한 게 세계 최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심천에서는 전기버스를 몇 대 투입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대요? 15,000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모든 심천권에 있는 버스를 다 전기로 바꿨다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그 지역이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비슷한 막 이렇게 첨단 기술 도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데잖아요. 원래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신기술을 많이 실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좀 작전을 쓴 거죠. 전기버스라는 거는 이때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다라고도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막 여러 군데에서 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버스라는 건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잘한다.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한다. 이런 데가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우리는 버스는 전기버스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새로 창업한 회사들이 시작을 해봐도 뭐 수준이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다들 처음 전기버스는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버스 산업이라는 거는 이런 관공서 공공 부분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미에 맞춰주기에는 중국 현지 회사들이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실시하죠. 버스가 옆으로 넘어가도 사람이 탈출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붕에도 탈출구가 뭐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중국에서는 뭐 진작부터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 미리미리 반영해가지고 뭐 설치 빨리빨리 해주고 이런 거는 중국의 그 동향을 잘 알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날 그런 초기 시절에 이렇게 막 몇만 대씩 발주를 해가지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전기버스 회사들이 이 물량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물량에서 나온 기술과 경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경험으로는 중국차가 세계 어느 회사보다도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해가지고 모든 사회의 어떤 제도라든가 사회의 어떤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전기차에 맞게 지금은 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딴 나라 회사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죠. 예, 출발할 대량 때 생산 그렇게 싸게 또 많이 만들어내니까. 예, 중국에 그리고 그렇게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들이 지금 기술도 되게 좋잖아요. 예, 경험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보고 서로 경쟁하면서 망하는 회사, 치고 나가는 회사, 인력도 많이 배출돼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적으로도 이제 중국 회사가 이제 훅 나가 있고 애초에 중국 사람들이 보관으로 생각을 하던 거는 중국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뿌리는 건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전기와 관련된 인력이나 배터리 이런 거는 애지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휘발유차, 디젤차는 세계적인 경쟁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기차는 아직 딴 나라도 별로 잘 못하니까 중국이 비벼보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정말 삽시간에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이끌고 버스에서도 훅 나갔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정말 뭐 호랑이를 키운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를 호령하는 막대한 그런 전기차 시장이 성립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죠. 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작년 8월에 우리나라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건데요. 네. 관세청 통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기버스가 중국에 수출된 거, 중국의 전기버스가 우리나라에 수출된 거, 관세청의 이 대형 전기차 전기버스 수출 통계를 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서로 수지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2017년부터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2017년부터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때 쭉 통계를 내보니까 관세청 통계는 이게 톤수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전기버스가 중국으로 나간 톤수는 20톤 정도가 나갔어요. 20톤. 근데 버스 한 대가 10톤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기버스가 중국으로 나간 게 한 2대 정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세청 통계상으로는. 근데 다만 다른 경로는 뭐 중고차가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이거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관세청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 버스가 나간 건 2대 나갔는데 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버스는 63,121톤이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5,260대가 들어왔다라고 통계상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한 대 나갈 때 중국 차는 2,500대 정도가 들어오는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되게 좀 힘든 경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이바 하면서 사업 시작했던 그 조용준 사장 네. 회사 이 회사의 자동차 부분은 다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하동환 사장님 회사 있죠. 이런 버스 회사들이 이상하게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평택에 공장이 있는 그쪽 회사 쪽으로 또 흘러 주인이 바뀌어가는 사이에 넘어갔고 지금 이 조용준 사장 회사 쪽에서 넘어온 거는 이 화이바 쪽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누리호 같은 이런 로켓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같은 거 지금도 밀양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또 마무리하죠.